당나라가 물러간다.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당나라를 물리쳤다.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으며 기뻐하는 작은 성안이 사람들과 성루에 올라 멀어져가는 적군을 바라보는 성주와 그의 장군들,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며 비통한 심정으로 참담한 얼굴을 하며 돌아가는 황제와 수많은 그의 군사들. 이들은 모두 누구일까요? 치열한 전투 끝에 값진 승리를 얻어내고 그야말로 제1차 고당전쟁 당시 최고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은 바로 안시성주였습니다. 그렇다면 구국의 명장인 그는 어떠한 인물을 상대하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일까요? 바로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명군이며 1세의 영거래라 불리는 당태종 이세민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로 불리는 당태종 이세민과 그의 당나라 군대 또한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가 유일하게 함락시키지 못한 성이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의 안시성입니다. 최고의 지략과 군사력을 갖추어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패한 적이 없던 당태종 이세민. 그는 고구려의 작은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몇 개월에 걸친 공성전을 펼쳤지만 결국 공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고구려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당나라를 대패시켜 치욕을 안겨주고 퇴각을 이끌었던 수성전의 교과서 안시성 전투와 그 중심에 있던 안시성주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지적 역사 시점이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의 피를 뒤집었으며 옥자에 앉은 당태종 이세민. 하지만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당나라의 내치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한족 왕조를 괴롭히던 북방 민족을 무릎 꿇리는 등 당나라의 태평성대인 정관이치를 이루었죠. 이렇게 유방과 조조의 기량을 한 몸에 갖춘 당태종 이세민이 유일하게 무릎 꿇리지 못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의 모든 오랑캐를 복속시킨 당나라. 하지만 유독 고구려만 당나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왜 당나라에게 적대적이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국제정세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고구려와 수나라는 598년, 612년, 613년, 614년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매우 유명한 고구려 수전쟁은 고구려의 대승으로 끝이 나게 되었고 그 후 수나라의 국력은 나날이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새로운 한족의 나라인 당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영유왕은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기 때문에 무려 16년에 걸쳐 천리장성을 쌓았죠. 당나라는 이민족을 굴복시키며 끊임없이 세력을 넓혀갔던 반면 고구려는 조금씩 내분의 조짐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힘이 커져감에 따라 고구려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운이 감돌 무렵 고구려의 귀족 세력은 당나라와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화친파와 당나라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전파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영유왕은 화친파 의견에 따랐던 반면 영계소문은 주전파의 대표적인 장수였죠. 이에 영유왕과 화친파 귀족들은 영계소문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계소문은 이것을 사전에 눈치채고 영유왕을 비롯한 반대파 귀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영유왕의 조카 보장왕을 즉위시켜 자신을 대망리지라 칭하며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고구려의 정복을 꿈꾸던 당태종 이세민과 당나라의 오만함을 참지 않았던 영계소문.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642년 영계소문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당태종은 봉군 50만 대군과 수송부대 30만, 즉 도합 80만 대군을 이끌고 영모를 일으킨 영계소문을 벌한다는 명분으로 645년 7월 21일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고당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고구려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쿠데타의 혼란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고구려의 내정은 여전히 불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하 인근의 천리장성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짜여있던 고구려의 주요 방어선들은 당나라군에 의해 일시에 돌파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의 기습전에 요동성과 계모성 등 6개의 성이 함락되었고 삼면이 절벽에 둘러싸여 천하 제1의 요새로 알려졌던 비사성까지 단굴이 야습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조정에서는 요동 방면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15만 명 이상의 대군과 함께 북부 욕살 고연수, 남부 욕살 고해진을 파견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시성 근교의 벌판에서 벌어진 전투, 주필산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 군대와 정면 대결은 위험하다. 우리는 기습작전으로 적의 군량 수송을 방해하며 지구전을 펼쳐야 한다. 대대로 고정의.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대로 고정의는 고연수에게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습작전으로 당나라 군대의 군량 수송을 방해하는 지구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연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안시성에서 40리 떨어진 곳까지 곧바로 진군해 갔죠. 이에 당태종은 대장군 아사나사이에게 돌골족의 기병 1,000명을 이끌고 가 고구려군을 유의하도록 계책을 세워 명을 내었습니다. 당태종의 전략 아래 첫 전투에서 당나라군이 패배한 척 달아나자 고연수는 당나라의 유인책에 넘어가 안시성에서 동남쪽으로 8리 떨어진 지점까지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당태종은 다시 한번 고구려군을 방심하게 만들고자 사신을 보내 고연수에게 거짓으로 서신을 전합니다. 나는 너희 나라의 권력 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니 우리가 서로 전투를 하게 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 나라 경내에 들어오니 마초와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 몇 개 성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너희 나라가 신하의 예절을 지킨다면 잃었던 성은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당태종 이세민. 거짓으로 고연수를 안심시킨 당태종은 밤에 은밀히 군대를 이동시켜 고구려군의 진영을 삼면으로 에워쌌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구려군은 생각보다 수가 적은 당나라 군대를 보고 군을 정비해 싸우고자 하였으나 진영 깊숙이 침투한 당나라의 서른기 장군에 의해 혼란이 발생하며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었죠. 결국 고립된 고연수와 고해진 부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은 군사 약 3만 명과 함께 당태종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고구려의 대장군이었던 그 둘은 후에 당나라의 자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의 15만 대군을 격파하고 고구려 대성의 장관직 2명의 투항을 받아내며 고구려의 대패로 끝내버린 이 주필산 전투의 이름은 당시 당군이 진을 친 산 또는 황제가 말을 메어두었다 라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당태종의 활시는 이제 안시성을 조준하기 시작합니다. 안시성은 작은 산성이었지만 매우 험준한 요새였으며 고구려 서쪽 지역의 요동 방어선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당태종은 우선 남쪽의 건안성을 치는 것이 어떨지 주위 장군들에게 물었습니다. 건안성은 병력이 약하고 식량도 적을 것이다. 불위에 나가 공격한다면 우리 군대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당태종 이세민. 이세민은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들었던 안시성의 성주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였는데요. 바로 이 기록이 신당서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듣건대 안시성은 주변이 험하고 병사들이 강성한 정예병이라고 알고 있다. 그 성주는 재주와 용기가 뛰어나 망리지의 난때에도 성을 지켜 복종하지 않았는데 망리지가 공격해서도 함락시키지 못해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신당서권 220 고려전. 하지만 장군 이세적이 나서며 당태종의 의견에 반대를 표하죠. 북쪽의 안시성을 그냥 지나친다면 요동성에서 출발하는 우리 군의 보급선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고구려군이 우리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우리 당나라군은 고립무원이 될 것이 자명하니 마땅히 안시성을 먼저 함락해야 합니다. 장군 이세적. 이세적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당군의 군량은 요동성에 있었는데 안시성이 건안성보다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안성을 먼저 공격했다가는 재수가 없을 경우 안시성의 군대가 퇴로를 차단하고 건안성의 군대가 쌍방향에서 밀고 들어오면 그대로 포위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죠. 운 좋게 건안성 부대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안시성 부대가 요동성과 연결되어 있는 보급로를 끊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서 요동성 북쪽의 신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의 고구려군이 요동성을 직접 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군의 보급로는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았고 당태종이 별말 없이 이세적의 주장을 수용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비로소 당태종은 안시성을 공격하도록 명하게 되었습니다. 9월 6일 당나라의 군사들이 안시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였고 고연수 등 항복한 사람들을 옹이하여 성 밑에서 안시성 내의 사람들을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안시성의 성주와 장군들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성주님, 고연수와 고해진이 투항하고 고정의 대대로님은 퇴각하셨다고 합니다. 부장 궁발. 아군 또 3만 명 넘게 투항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수비와 경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부장 월도치. 그대들이 말이 맞다. 정군은 지금 즉시 북을 크게 치고 함성을 질러 우리 고구려군의 기세를 보여주도록 하라. 안시 성주.
안시성의 고구려군은 당태종의 깃발과 수레의 덮개 등을 발견할 때마다 성루에 올라가 북을 두드리면서 황제를 도발했습니다. 어떠한 기록에 따르면 당태종 이세민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형제들을 죽여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는 과거까지 들춰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당태종은 크게 분노했죠. 저성이 함락되는 날 안시성의 남자들을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리겠습니다. 장군 이세적. 안시성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더욱 굳게 수비를 하였고 수차례의 공격에도 안시성은 끄떡도 없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군대라고 일컬어졌던 당나라의 군대, 왜 작은 산성이었던 안시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요동성과 계모성 함락에 큰 활약을 보였던 당군의 공성 신무기였던 각종 포들이 활약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시성은 평지의 요동성과는 달리 험준한 산에 의지한 산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원이나 요동성 같은 평지에서 큰 효과를 발휘했던 신무기 효과들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었죠. 이세족도 직접 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안시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안시성, 그리고 점점 피해만 늘어가던 당나라 군대. 이때 당나라에 투항하여 당의 자기를 받은 홍록용 고연수와 산홍경 고혜진이 당태종에게 안시성 대신 오궐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당나라의 전략에 더 나을 것임을 주청합니다. 폐하, 저희들은 이미 대국에 몸을 맡겼으니 정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궐성의 욕살은 늙어서 수비가 견실할 수 없으니 군사를 옮겨 그곳을 공격한다면 아침에 도착하면 저녁에는 승리할 것이며 도중에 있는 여타의 작은 성들은 위풍만 보고도 반드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연후에 그곳의 자재와 군량을 거두어 북으로 울리며 전진하며 그들은 틀림없이 평양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홍록용 고연수, 산홍경 고혜진. 변절자 고연수와 고혜진은 이 전쟁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당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평양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의 안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고구려의 명문 무장과 자손들이 변절, 그리고 자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책을 강구하는 모습까지. 안시성주와 안시성의 사람들은 참담한 심정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장기전에 따른 보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일부 장수들은 적병을 묶어둔 채 바로 평양부터 진격하자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장량의 군사가 사성에 있으니 그를 부르면 오골성까지 이틀이면 올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두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장량의 군사와 힘을 합하여 오골성을 함락시키고 압록강을 건너 곧바로 평양을 빼앗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이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자 장군 장손무기가 홀로 나서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자의 원정은 보통 장수들의 정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모험을 하면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건안성과 신성의 무리가 아직도 10만이나 되는데 우리가 만약 오골성으로 간다면 고구려 군사들이 반드시 우리 뒤를 추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안시성을 점령하고 건안성을 취한 후에 군사를 먼 곳으로 진군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장군 장손무기. 이렇게 태종과 함께 오래 종군한 가신 장손무기가 후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안시성 공략은 장기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경하고 뛰어난 능력의 안시성주와 그를 따르는 안시성 사람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당나라 군대의 수차례 공격에도 안시성은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의 50만에 달하는 대군에 포위된 안시성은 안시성주의 지휘하에 흔들림 없이 단결하고 죽기로 싸워가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압도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적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버티고 이겨내야만 하는 수성전을 생각한다면 왜 안시성 전투가 수성전의 교본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시성주는 수비에만 전념했던 것이 아니라 야습도 펼치며 당나라 군대를 최대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태종도 마찬가지였죠. 안시성을 포위한 당군과 수성 중인 고구려군 사이에 산발적인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을 포위한 지 오래되면서 성 안의 연기가 미미해졌다. 그런데 지금 닭과 돼지가 시끄러운 것은 군사들에게 잡아먹히고 밤중에 나와서 기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태종 이세민. 안시성 밖으로 들려오는 닭과 돼지의 소리만을 듣고 당태종은 고구려군의 야습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장군 이세적에게 야습을 대비할 것을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수백 명의 고구려군이 성벽에 줄을 매달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했던 당태종은 성 아래로 군사를 불러 공격해 고구려군 수십 명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성전에서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안시성주를 중심으로 어떠한 흔들림의 징조도 보이지 않던 난공불락의 안시성.
그리고 필요 이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던 당나라. 단순한 공성전을 포기하고 장기전으로 전략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의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자 당태종을 따라 출전한 강하항 이도종은 험준한 안시성 공략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흙으로 토산을 쌓는 전략을 생각해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안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토산을 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토산에 심혈을 기울이던 당태종은 토산을 쌓던 중 사고를 당한 이도종에게 손수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하항 이도종의 감독 아래 당나라 군대는 안시성 동남쪽 귀퉁이에 토산을 쌓고 안시성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시성주 또한 성벽을 더욱 높게 쌓아 굳게 방어하며 양측은 하루에도 6, 7회씩 교전하였죠. 토산을 쌓아가며 당나라군은 충차와 포석으로 성벽을 부수었고 이에 안시성주는 목책으로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 마침내 당나라는 60일 동안 수만 명을 동원하여 결국 토산을 쌓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 토산의 꼭대기가 안시성보다 높게 되어 밖에서 성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이도종은 수와 부보개를 시켜 토산의 꼭대기에서 안시성주의 공격에 기습하도록 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부보개가 사사로이 군대를 거느리고 방심하고 있던 중에 토산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죠. 토산이 무너진 이유는 정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내 급히 축조된 토산이니 그 구성이 단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또한 짧은 순간에 수많은 병력과 무거운 군 장비들이 토산 위에 전비를 갖추니 그 무게의 영향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토산은 무너지면서 안시성의 성벽을 덮쳤고 이 덕분에 토산과 안시성 사이에 연결 통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당나라 군에게는 분명한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보개의 방신과 안시성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의 정예군 수백 명이 토산의 부서진 틈을 통해 기습하였죠. 그리고 기습에 성공한 안시성주는 토산을 빼앗아 점거하였고 그 토산에 참호를 설치했습니다. 결국 당나라군이 심혈을 기울여 쌓았던 토산은 안시성주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토산을 빼앗기자 크게 진노한 당태종은 부보개의 목을 베어 조리를 돌렸고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안시성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을 함락하는 것은 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이길 수 없자 이도종은 맨발로 당태종의 깃발 아래 가서 죄를 청했다고 합니다. 너희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너는 계모성과 요동을 점령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한다. 당태종 이세민. 하지만 이날의 토산 전투 그리고 다시 토산을 되찾기에 벌였던 3일간의 맹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주의 거센 방어에 밀려 당나라는 끝내 토산 탈환에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당나라 군대가 안시성에서 발목을 묶여 성을 공략하지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며 시간만 흐르고 있는 사이에 결국 겨울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당나라의 시간이 끝나가고 고구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차츰 강한 추위가 밀려오는 것은 물론 물과 풀도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식수와 말의 먹이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으며 설상가상 군대의 양식까지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성 측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몽골고원의 강자인 투르크케 민족의 철륵의 설현타가 당나라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한 압박과 뛰어나고 용맹한 안시성주로 인해 성을 함락시키기 어려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버티다 못한 당태종은 안시성에서 전투가 일어난 지 무려 3개월 만에 결국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퇴각을 결정한 것은 안시성에서 발이 묶이는 동안 고구려군이 전열을 재정비하여 반격할 것이라는 우려와 후방의 당나라 군대 보급로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3달이나 넘게 안시성에 발이 묶인 교착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신성을 포함한 후방의 여러 성들이 일제히 성문을 열고 나와 보급로를 공격하거나 후방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시성주는 마침내 중원을 통일한 희대의 영웅 당태종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로 고구려는 파죽지세로 당나라군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의 주요한 성들을 다시 탈환하고 제1차 고당전쟁을 승리로 종식하게 되었죠. 당나라 군대가 퇴각하던 날에 안시성의 군사와 사람들은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안시성주는 직접 성에 올라가 퇴각하는 태종에게 절을 올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도 적국이지만 한나라의 위대한 군주에게 예를 갖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안시성주가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충신으로서 군주를 대하는 그의 태도와 인성 모두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예를 다하는 모습을 지켜본 당태종은 안시성주가 끝까지 성을 지켜낸 것을 가상하게 여겨 비단 100피를 성 앞에 남기고 가며 앞으로 임금을 충실히 섬기도록 격려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나라가 퇴각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비단을 하사했다는 설은 정설이 아니라는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수만 마리 소실되었음 물론 수만 명의 전사자가 나오는 등 당군의 피해는 엄청났죠. 이러한 상황에서 당태종은 고구려의 후반급습을 염려해 요와 하류의 거대한 늪지대 요택을 퇴각로로 선택하였습니다. 한겨울의 늪지대 어떤 지경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당연히 발이 푹푹 빠지고 진영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물론 수많은 물자가 소실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추위에 병사들의 피해도 엄청났죠. 당태종이 직접 자신의 수레를 밀며 퇴각해야 했을 정도라고 하니 피해를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때 고구려군이 요택을 건너는 당나라군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에서 활에 맞아 한쪽 눈을 잃고 애꾸눈이 되었다는 기록이 야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세기 고려 말의 학자 이곡은 가정집에서 당태종이 눈에 화살을 맞고 도망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은 이색은 이에 관련된 시를 짓기도 했죠. 주머니 속 하나의 물건일 뿐인데 어찌 알았으랴 흰깃을 단 화살이 눈에 떨어지는 것을 이색 정가들을 다. 여기서 정가는 당태종의 언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당태종이 눈을 잃었다는 내용은 현존하는 정사에는 남아있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듯 안시성 전투에서 당이 입은 피해는 중국 역사 내내 중국의 모든 왕조들로 전승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당태종의 군대는 수당 교체기의 혼란 속에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한 무적의 군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당태종의 군대가 80만 대군이 참패한 안시성 전투는 두고두고 내내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서에는 천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당군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단하사설은 조선 후기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로 인해 조선학자들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강자였던 고구려를 재평가해서 생겨난 설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리 용맹하고 훈련이 잘 된 군대라고 할지라도 수십 배 넘게 차이나는 전력을 가진 적군이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전쟁에 대비하여 단련되었음은 물론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들도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을 상황인데 안시성 안의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또한 수십일 동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기는 저하되고 승리할 것이란 희망은 점점 옅어지는 과정에서 안시성주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성 밖의 적을 물리치기 위한 고민은 물론 성 안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독이는 노력까지. 안시성주로 있는 동안 그가 쌓아온 성품과 인품,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확실히 증명해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안시성주에 대한 군사들과 백성들의 믿음, 그동안 쌓았던 신뢰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에도 안시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태종으로부터 안시성을 지켜낸 후 안시성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름은 물론 그에 대해 전해지는 정확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안시성주에 대해 다룬 가장 오래된 사서라고 할 수 있는 신당서, 구당서 그리고 삼국사기 등에는 그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김부식이 뛰어난 군주인 당태종 이세민을 굴복시킨 그의 엄청난 업적을 찬송했지만 그의 이름이 남아있지 않아 애석함을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당태종은 총명하여 세상에 보기 드문 군주였다. 난을 평정한 것은 탕왕과 무왕에 비견되고 훌륭히 정치한 것은 성왕과 강왕에 가깝다. 군사를 운용하였을 때는 기묘한 계책을 무수히 내었고 향하는 곳마다 대적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동방원정의 일은 안시성에서 무너졌으니 그 성주는 호굴로 비범한 인물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서에 그 성명이 전혀 있지 않으니 양자가 말하기를 제와 노의 대신이 역사서에 그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매우 애석하다. 삼국사기 권 제21 고구려 본계 제9 보장한 공기. 또한 임진왜란이 진행 중이던 1595년 선조가 유성룡과 함께 용병술에 대해 논의하는 중 안시성주에 대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수당의 무렵에는 천하의 군대를 평안도 하나로서 대적할 때도 오히려 안시성주의 기재와 을지문덕 같은 사람이 있어 중국의 역사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찌 적임자가 없겠습니까?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 6월 1일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영웅인 살수대첩의 을지문덕과 함께 당태종 이세민이 80만 대군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며 뛰어난 명장 안시성주.
둘 다 천년이 더 지난 조선에서 명장의 대명사라 불리고 있었지만 한 명은 정확한 이름과 기록이 남아있는 반면 한 명은 그렇지 못한 채 직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물론 생물, 연대, 주요한 행적조차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대중매체는 안시성주의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기를 살펴보면 16세기 명나라 소설 당서지 전통석연의, 즉 당서연의의 고구려 장수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양만춘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죠. 또한 조선 중기 윤군수의 월정만필에 안시성주 이름이 양만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윤군수는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를 통해 이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여러 문집에서도 안시성주의 양만춘이라는 기록이 존재하지만 이 조선시대의 기록들은 모두 안시성 전투가 벌어지고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의 기록이죠. 또한 그 근거가 윤군수의 기록을 전승한 것이기 때문에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객관성이 부족하며 근거가 매우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만춘이라는 이름의 형태도 당대 삼국시대의 사람들의 이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학자들은 양만춘이라는 이름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이름의 유래와는 상관없이 양만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인들에게 안시성주의 이름으로 굳어져 버렸고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강개토 대왕급 구축함 3번 함의 한 명도 여러 문헌들에 의해 전승되는 안시성주의 이름을 따서 양만춘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죠. 우리나라 해군의 대표적인 군함을 양만춘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소설에 등장하는 불분명한 이름을 분명한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가공의 이름이 사용된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손꼽히는 황제 당태종을 좌절시킨 안시성주. 그 덕분에 고구려는 강국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고 당나라를 굴복시킨 고구려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별개로 고구려는 불과 23년이 지난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되고 말았죠. 안시성 전투가 빛나는 업적이긴 하나 이러한 승리 하나만으로 당나라라는 거대한 제국을 온전히 무너뜨리며 국제정세의 격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전투의 승리는 당나라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 전투의 참패 후 수양제가 행했던 당장의 무리한 대규모 원정보다는 장기적인 대규모 원정을 준비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구려와는 계속하여 소모전과 유격전을 치렀죠. 또한 신라와는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시성 전투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역사에서 큰 분기점이 되는 역사의 시작을 알린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당태종은 이후에도 다시 한번 대규모의 고구려 원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패배에 뼈아픈 교훈을 얻었던 여러 세력들은 반대를 하였으며 특히 사천 지역에서는 고구려 원정 계획에 반발하여 반란이 일어났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구려 원정을 그만두라. 당태종 이세민. 하지만 끝내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죽음을 앞둔 당태종은 고구려 원정을 그만두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죠. 진시황, 한무제, 강희제와 함께 청고일제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사람인 당태종 이세민.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적 없던 그를 유일하게 굴복시킨 고구려 안시성주. 안시성주에 대한 온전하고 정확한 기록에 의지하지 못한 채 오직 당태종 이세민의 기록에만 의지하고 비교하여 안시성주의 위대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의 이름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김무식의 말처럼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역사가 저는 발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외면받지만 중국에서는 너무나도 탐내는 나라 발해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두었으니 꼭 함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